새벽 안개가 골짜기를 휘감고 유씨 집성촌의 햇살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너머 산수유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기와 위엔 하룻밤 사이 내려앉은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기와 집안, 막실댁은 구들목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곱게 머리를 뒤로 넘기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맘때면 살인문 고치고 말린 고추 들여와야지. 추석 지나면 찬바람 불 테니. 살림이야 손에 이거 어지간히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지만 막실댁은 늘 반듯했습니다. 비녀 하나, 옷고름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 단정한 모습이 이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열려 막실댁. 응, 유초씨 부인. 시댁 어른 둘 다 효성으로 모셨지. 유초씨가 급사했을 때 18이었는데 단 하루도 옷깃 트트린 적이 없다더군. 아이고, 그 나이에 참 대단한 여자야. 안악들이 수군대며 빨래를 하다 말았습니다. 그날도 막실댁은 아침을 마친 뒤 대청에서 바느질을 하던 중 익숙한 발자국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나왔어요. 덕순네가 보퉁이를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2살 어린 덕순네는 매일같이 막실댁을 찾았습니다. 명절이면 별식, 평소에도 김치 담갔다 싶으면, 묵 썰었다 싶으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이건 뭐야, 또? 호박죽이요. 막실댁은 조용히 웃으며 덕순네의 손에서 보퉁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자넨 참 매번 일이 정성을 다하니 고맙소. 아이, 형님이야말로. 지난 설에 우리 집 아이들 털조끼 사다 주신 거. 형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춥게 지냈을걸요. 내가 누구 덕에 사는 줄은 안다니까요. 근데 형님, 지난번 혼처 들어온 것도 거절하셨다며요? 막실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팔자에 다시 치맛자락 걷는 일은 없을 거네. 허허, 형님도 참. 나이 33이면 한창일 땐데. 형님 얼굴이야 마을에서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듣기 거북하네. 얼굴이 무슨 상관인가? 그저 집안 지키고 조용히 살다 가면 됐지. 그 말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는지 덕순네가 괜히 머쓱해 바닥만 긁었습니다. 잠시 후 바깥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날벌레가 춤췄습니다. 막실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자네 친정 어르신들은 안녕하신가? 전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아유, 형님은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우리야 뭐 형님이 이렇게 살갑게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사실 형님이 안 계셨으면 저 진작 마을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렸을 거예요. 막실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이야 원래 그런 법이지. 남 이야기가 제일 재밌지 않은가? 형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형님만큼은 지킬게요. 말만이라도 고맙네. 두 여인은 그렇게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요한 마당의 햇살이 따뜻했고 평온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날 밤, 유씨의 집성촌 끝자락, 먼 길을 떠도는 박물장수가 장승 옆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막실댁은 안채로 들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마가 지끈지끈하네. 찬바람을 맞았던가. 그때였습니다. 딸랑 박물꼬리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박물장수요이다. 방울 소리를 따라 대문 앞에 나타난 건 덩치 큰 사내였습니다. 아, 지난달 약 부탁한 그 사람인가요? 예. 마님께서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구해달라 하셨죠. 이 고을 약방엔 없는 귀한 겁니다. 박물장수는 꾸벅 인사를 하며 허리춤에서 유지에 곱게 싼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막실댁은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마침 잘 됐소. 오늘따라 머리가 더 무겁구려.
막실댁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떠와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순간 짙은 쑥 냄새와 함께 쓰디쓴 향이 혀끝을 타고 넘어갔고 몇 걸음도 가지 않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지? 머리가 어질. 몸이 휘청이더니 막실댁은 곧쪽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사방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물장수는 잠시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올리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 약이 원래 좀 졸립니다요. 누우셔야 합니다. 마님, 내가 왜 이러지? 금방 괜찮아지십니다. 편히 누우시죠. 그 거대한 팔이 막실댁을 안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막실댁은 저항하지 못한 채 눈꺼풀이 반쯤 감긴 채 속삭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떡 좀 가지고 왔어. 쫄랑쫄랑 걸어오던 덕순내가 쟁반 위에 설기떡을 올려놓고 안채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녀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고 떡이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두 사람. 그 순간 덕순내는 입을 틀어막고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날 밤 어디까지 본 거야? 박진사의 방 부부가 안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덕순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 봤죠? 대낮부터 안방에서. 쉿! 부인, 절대로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마시오. 아유, 내가 어디 가서 말하겠어요. 그 망측한 일을. 형님이 그런 분이셨다니. 하긴 어찌 그 긴 밤을 이제까지 참았겠어.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막실댁에 덕순내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30양만 빌려주실 수 있어? 자네 같은 집도 30양이 없을 때가 있네 그랴. 살다 보면 누구나 사정이라는 게 있는 법이지요. 막실댁은 장 안쪽 캄에서 돈보따리를 꺼내 건넸습니다. 약속한 날에 갚게나? 그럼요, 형님. 걱정 마세요. 시간이 지나 돈을 갚겠다는 날이 지나고 덕순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덕순내는 돈 이야기는커녕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나직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님이 밝힐 나이라 그럴 수도 있지요. 무슨 소린가? 뭘 놀라고 그래요. 그날 형님 뺨이 얼마나 붓던지. 아, 걱정 마세요. 저 입 무겁잖아요. 절대 새 나갈 일 없어요. 순간 막실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입술 끝이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형님처럼 참한 분도 외로우면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저도 여자라 잘 알아요. 하지만 형님은 다르잖아요. 사또가 16상도 내려주신 분인데 남의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덕순내는 조용히 일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막실댁은 작은 등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덕순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웃음소리마저 맴돌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입이 무거운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이 귓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비녀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막실댁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저녁마다 등불을 끄고 일찍 누웠습니다. 며칠 뒤 포목점 사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박진사댁 부인께서 여기로 가라 하셔서 요전에 가져가신 비단 값 받으러 하십니다. 막실댁은 말없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장 안쪽 금고를 열고 조용히 은전 꾸러미를 꺼내 사동에게 내주었습니다. 다음 날은 푸죽간 사내가 왔습니다.
여태껏 외상값 마님께 받으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틀 뒤엔 약방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습니다. 덕순네는 막실댁 이름으로 외상하여 조용히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막실댁은 아무에게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순네가 얼굴을 싱글거리며 찾아왔습니다. 형님, 우리 도련님 장에 땅 문서 좀 정리하러 나가는데 보증인을 하나 세워야 한다고 해서요. 막실댁은 담담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에이, 형님.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요. 막실댁은 조용히 도장을 꺼냈습니다. 막실댁은 조용히 도장을 꺼냈습니다. 장부는 덕순네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물어준 이는 막실댁이었습니다. 여전히 막실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직 담 안에서만 조용히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이제는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돈 되는 거고는 다 뜯기고 팔아넘기게 되었지요. 그녀는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망가져버린 얼굴을 보게 되었지요. 이러다 이 집도 팔겠구나. 그녀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와 아래 작은 처마 끝에 밧줄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막실댁은 담장 바깥 산수유나무에 밧줄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덤덤한 표정을 지었지요.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눈엔 세상이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 몸 하나 없어지면 다 없는 일이 되겠지. 그 순간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이게 무슨 짓이오? 지나가던 동원 사또가 말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그 사내는 막실댁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대 혹시 유씨 가문 부인 아닙니까? 연려상을 받은. 막실댁은 얼떨결에 멈춰섰습니다. 사또나리, 저를 말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또는 일단 그녀를 진정시키고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연유가 무엇이오? 내가 도와주겠소. 막실댁은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연료로서 칭송받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사또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서 등을 돌리고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보시오. 나는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막실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터지듯 토해냈습니다. 두통이 심해 약을 구했더니 박물장수가 두통에 좋다는 약을 가장해 다른 약을 저에게 주고선 몹쓸 짓을. 그 순간 잠에 갔던 덕순네가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그 뒤로 그 여인은 매일같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협박? 예, 사또나리. 돈을 달라, 보증을 서달라, 도장을 찍으라 처음엔 한 번이었지만 그것이 10번, 20번이 되었고 지금껏 제가 뜯긴 돈이 1000냥은 좋게 넘습니다. 무엇이라?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었소? 막실댁은 장부를 꺼내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손글씨로 써 내려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240냥입니다. 그 말에 사또는 놀란 듯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리나 많이 돼요? 예, 사또나리. 폐물과 전답도 이미 팔아넘겼고 저는 텅 빈 사람입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소. 유씨 가문 연료의 명예를 더럽힌 자. 법대로 다스리겠소. 그날 덕순네 내외가 동원으로 잡혀왔습니다. 곤장 소리가 텅 빈 마당에 울려 퍼지고 막실댁은 뒤에 서서 그 소리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덕순네 내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유초씨 부인을 협박하여 뜯어낸 돈이 얼마인고? 사또의 목소리가 청천벽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덕순네의 입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0냥쯤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고개를 돌려 막실댁을 바라보았습니다. 300이 아니라 1240냥입니다. 여기 날짜와 연휴까지 제가 내어준 돈 하나하나 적어두었습니다. 순간 덕순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사또 나으리. 저 여자가 거짓말을. 사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외쳤습니다. 여봐라. 저 연놈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곤장 20대 더하라. 관아 마당이 곤장 맞는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덕순네와 그 사내는 바닥에 쓰러지듯 엎어졌고 사또는 고요히 손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해 고을 문집에 남기라. 유초씨 부인, 그 이름은 더럽혀져선 아니 되느니라. 덕순네는 땅을 뒹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형님. 한 번만 용서를. 사또나리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그러나 사또는 단호했습니다. 천냥이 넘게 협박으로 갈취하고 가문명예를 더럽힌 죄, 중죄다. 덕순네는 유씨 마을 밖으로 추방하라. 며칠 후 덕순네는 집과 전답을 모두 팔아 그 동을 막실댁에게 넘겼고 빈털터리로 남편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후로 사또가 직접 막실댁 집을 찾았습니다. 부인. 그대의 고발은 정의였소. 장부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한 점 잘하였소. 막실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사또 나리 덕분이지요.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막실댁은 사라졌던 재산을 하나둘 회복했습니다. 잃었던 논밭이 환수되었고 오히려 재물은 예전보다 더 늘어 있었지요. 이웃들은 이제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그즈음 시장통에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물장수 털보 말이야. 잡혔대. 호남 쪽 장터에서 다른 여인에게도 약으로 몹쓸 짓 했다가 그 집 서방한테 걸려 다리 한쪽이 쩔뚝이가 됐다나 어쨌다나. 그리고는 관에 넘겨졌대. 아주 천벌받은 게지. 막실댁은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러곤 마당 끝 고목에 핀 산수유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다 돌고 도는 거지요. 늘 좋은 일만 있으란 법도 없고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란 법도 없지요. 저는 한양 땅에 사는 여종 정임이라 합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김대감 댁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대감께서는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사셨기에 저를 마치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여종이지만 대감님 덕에 굶주리거나 맞은 적 없이 편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늘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구나.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던 내가 내 덕에 이렇게 웃고 사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한낱 여종에 불과한 제가 대감님께 그리도 소중한 존재라니 더더욱 잘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감님의 심부름으로 마을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아 하늘도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더니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몸을 움츠리며 주변을 살폈지요. 장터에서 산 물건을 단단히 움켜쥐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러다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개 사이로 거대한 이무기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크고 무서운지 저는 그만 멈춰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무기는 힘껏 몸을 틀어도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이무기의 꼬리가 거대한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꼬리를 빼내려 고통스레 몸부림치던 이무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두려움보다도 안쓰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겨 이무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 거대한 생명체가 아파하며 몸을 비틀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바위 가까이 다가가 이무기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꼬리의 표면은 차갑고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뜨거운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힘껏 꼬리를 밀어내려 했지만 제 작은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손이 시리고 아팠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빠져라.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있는 힘을 다해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꼬리가 드디어 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무기는 황금빛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 속에는 분명 감사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내 거대한 몸을 비틀며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때 이무기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리듯 들렸습니다. 고맙다.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하자마자 저는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고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지만 이무기의 비늘을 보고야 그 일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대감님께 심부름 물건을 전하며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그 황금빛 눈동자와 웅장한 울음소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대체 이무기는 왜 그리도 고통스러워하며 올라가려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 행동이 잘못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 이무기가 무사히 용으로 승천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엔 별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무기가 무사히 승천했기에 저렇게 빛나는 것이겠지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어귀의 냇가로 빨래를 나갔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한적한 곳이었지요. 돌 위에 무거운 빨래를 하나씩 올려두고 방망이를 두드리며 어제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에 보았던 그 이무기, 번쩍이는 황금빛 눈동자와 강렬했던 용트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참, 희한한 꿈도 다 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웃고 있었는데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선비가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징검다리를 조심스레 건너다 한눈을 팔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이고, 선비의 다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민망함이 가득한 얼굴로 얼른 물 밖으로 발을 빼내며 선비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선비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버선이 더러워지셨군요. 버선을 제게 주시면 빨아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까진 없습니다. 그냥 물에 몇 번 헹구면 될 텐데. 선비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저는 버선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망이로 두드리면 금방 말끔해집니다. 저는 물에 빠져 누렇게 변해버린 버선을 조심스럽게 헹군 뒤 방망이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두드리고 나니 어느덧 버선은 다시 새하얀 빛을 되찾았습니다. 선비는 감사 인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먼 길도 편하게 갈 수 있겠군요. 저는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길이 험하니 조심히 가십시오. 선비는 다시 길을 떠나는 듯 했으나 발걸음을 멈추고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혹시 오늘 밤 묵을 곳이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인데 날이 저물어 가서. 저는 선비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새하얀 얼굴에 눈빛이 맑고 곱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동하여 저는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시지요.
대감 어르신도 손님을 환대하는 분이십니다. 선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저를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대감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니 대감님도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과거를 보러 온 선비라니 귀한 손님이로구나. 어서 드리게. 저는 따뜻한 밥을 준비하고 선비를 제 방 한켠에 안내했습니다. 선비는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이부자리 모퉁이에 조용히 앉아 선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다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불 아래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라? 깜짝 놀라 이불을 걷었지만 그 아래에는 선비의 두 다리만 멀쩡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봤는데? 선비는 미동도 없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 내가 꿈을 너무 깊게 생각했나 보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도 조심스레 잠을 청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이무기와 선비의 모습이 겹쳐져 어수선했지만 묘하게도 선비가 떠나지 않고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비와 저는 한 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두 마음이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듯 그 밤은 유난히 길고도 깊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선비는 이미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바른 자세였습니다. 저는 급히 아침밥을 차려 그에게 내어드렸습니다. 선비님, 이리 오셔서 드시지요. 길이 멀 텐데 속을 든든히 채우셔야 합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다소곳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분에 편안히 잘 쉬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선비를 바라보니 그 단정한 모습이 참으로 반듯하고도 듬직하였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릿해져 저는 고개를 숙이고 수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선비가 떠날 채비를 마치고 나서자 저는 급히 말을 건넸습니다. 잠깐만요, 선비님. 제가 밥이라도 싸드릴 테니 가다가 드시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면 고맙지요. 먼 길에 배라도 채워야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레 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쌀 만한 종이를 찾으려니 오늘따라 유난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 참, 어서 선비님께 드려야 하는데.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종이를 찾다가 결국 김대감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한참 뒤지다가 구석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옳지, 이거면 되겠구나. 그 종이를 급히 가져와 밥을 싸서 선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가다가 드세요. 먼 길에 속을 채우셔야죠. 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받네요. 선비가 떠난 뒤에도 저는 그가 무사히 과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김대감의 누이와 조카가 방문하여 다급한 표정으로 대감께 읍소했습니다. 오라버니, 이번 과거에선 꼭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저 아이가 도무지 공부를 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대감님은 한숨을 내쉬며 조카를 보았습니다. 내 놈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여인들만 쫓아다닌다더니 그게 사실이냐? 조카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예, 삼촌, 죄송합니다. 누이 동생이 다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에 나올 시제를 미리 알게 되었사옵니다. 오라버니께서 그 글을 한번 써주시면 이 아이가 외워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대감님은 잠시 망설였으나 조카의 우울한 얼굴을 보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 이놈 이번 한 번만 도와주겠다. 제대로 외워두거라. 그리하여 대감님은 조카에게 과거 시험의 답안을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그 글을 외우지 않고 종이를 그대로 품속에 넣어 두었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펼쳐보고 쓰면 될 것을 뭐하러 외우나? 그렇게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떠난 조카는 그 종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갑자기 김대감 댁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문 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서 선비가 다급히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비님, 제가 다가가자 선비는 숨을 고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급제하였습니다. 장원급제. 기쁨에 찬 그의 목소리에 제 마음도 두근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과거에 급제하셨다니. 어찌 이리 기쁜 일이. 그러나 그 순간 뒤따라온 무리 중 한 사람이 선비에게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네 이놈! 도둑놈이 감히 여기에!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김대감의 조카였습니다. 얼굴이 벌개져 있는 그는 선비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떨어진 것이 내 놈 때문이 아니냐? 김대감이 놀라서 방에서 나오자 조카는 울부짖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삼촌, 이놈이 제 글을 훔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이라니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건 바로 며칠 전 선비에게 싸주었던 그 밥이었습니다. 설마 그 종이가? 대감님은 조카를 다그쳤습니다. 아니, 너는 글을 외우지 않았단 말이냐? 조카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걸 시험장에서 펴서 보려 했는데 도중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감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놈의 과거를 그리 성의 없이 준비한단 말이냐? 그걸 도둑질이라 하는가? 조카는 억울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선비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제 종이를 훔쳐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놈이 아니었다면 제가 급제했을 텐데. 선비는 억울한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종이 훔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날 정임 낭자가 싸주신 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싸준 밥에 종이에 대감이 쓰신 답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 대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종이가 중요한 줄도 모르고. 허허, 정임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더니 조카를 향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운명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조카는 눈물 범벅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감님은 한숨을 쉬며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다음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 선비는 저를 향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임 낭자 덕분에 제 운명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수줍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님은 선비와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고는 조카를 따로 불러 타이르셨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고 선비와 저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저도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종이를 사용한 줄도 모르고. 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정임 낭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급제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지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제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잠시 후 김대감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선비와 저는 얼른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렇게 경직될 필요 없다. 다 끝난 일이니라. 대감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정임아, 내가 처음 이 선비를 도운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꼬리가 바위에 끼어 승천하지 못하는 이무기를 도와주는 꿈이었지요. 그런데 다음날 냇가에서 선비님을 배웠고 선비님 다리 아래로 용의 꼬리가 보였습니다. 대감님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런 인연이 있었으니 일이 이렇게 풀린 모양이로구나. 선비도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가 그런 꿈을 꾸셨다니. 그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기이합니다. 대감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늘의 뜻이로구나. 승천하지 못할 뻔한 용을 내가 도와준 것이지. 그 덕에 이 친구도 운명을 바꾸게 된 것이고. 선비는 그 말씀에 깊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 낭자, 저에게는 참으로 큰 인연이십니다. 저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대감님이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장원급제를 했으니 이제 관직에도 나아가게 될 텐데. 혼인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선비는 깜짝 놀란 듯 얼굴이 붉어졌고 저 또한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아이와 자네가 참 잘 어울린다네. 그대가 어질고 선량한 사람이니 점임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순간 선비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임 낭자와 혼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낭자의 곁에서 평생토록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대감님은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정임아, 너도 이 사람 마음이 싫지 않은가 보구나. 저는 수줍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선비님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대감님은 집안 사람들을 불러 한껏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감님은 마치 친딸을 보내는 아버지처럼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와서부터 내 마음이 참 편했지. 이제 내 앞길에 행복만 있기를 바란다. 대감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옵소서. 낭자 평생토록 곁에 두고 아끼겠습니다. 저도 선비님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그 후로도 대감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며 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선비님은 과거 급제 후 곧 관직에 나아갔고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마을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창 버드나무 가지에 꽃이 피어나고 새소리조차 즐겁게 들렸지요. 박현감의 널찍한 사랑채에선 마을 유지들이 한데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우리 마을이 이토록 부유해진 것은 현감날이 공이 크지 않겠소이까? 김진사가 허 웃으며 박현감을 치켜세우자 박현감은 손을 흔들며 겸손한 척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무슨 말씀이시오? 김 진사께서 잘 해주신 덕에 마을이 이만큼 번성한 것이지요. 모두가 김 진사 덕분입니다. 양반들끼리 서로 높여주고 치켜세우는 바람에 사랑채는 칭찬과 아첨이 넘쳤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대기하던 머슴이 다가와 박현감 앞에 공손히 술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날씨도 좋고 경사도 많으니 술맛이 아주 좋으실 겁니다. 머슴의 말에 박현감은 기분 좋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맞는 말이다. 이런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냐? 하늘도 우리 마을을 도우시는 모양이지. 그때 사랑채 밖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대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온 선비는 대뜸 물 한 잔을 청했지요. 박현감이 선비를 힐끗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그네로구먼. 어서 들어오시오. 술잔이라도 한 잔 나누겠소? 선비는 정중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술은 마다하고 물만 청하겠습니다. 술맛이 좋을 텐데 어찌 물만 찾으시오? 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술은 사람 마음을 흐리게 하는 법이라 저같이 돌아다니는 나그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서입니다. 양반들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현감이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헌데 우리 마을을 처음 보는 듯하니 어찌 생각하시오? 우리 마을만큼 풍요로운 마을이 또 있을까 하오? 그러자 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에 마을이 화려하고 풍요롭습니다만 혹시 근래에 이곳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순간 사랑채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듯 웅성거렸습니다. 김 진사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요? 좋지 않은 일이라니. 선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아무도 돌보지 않은 묘지들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원한을 품은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들은 듯하여 그렇습니다. 박현감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삼가시오. 우리 마을에는 그런 불길한 일 따위는 없었소이다. 맞습니다요, 선비님. 우리 마을은 언제나 태평무사하답니다. 원한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습니다요. 사람들이 웃으며 선비의 말을 무시하자 선비는 빙긋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한 듯하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숨겨진 죄악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선비가 나가자 박현감은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괴이한 나그네인가?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말이야. 허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지요. 다 쓸데없는 소리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내 다시 술잔을 부딪히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창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조금씩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박현감의 사랑채에 어두운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의원을 몰래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지요. 자네 말대로라면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려 한단 말인데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네. 의원은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볐습니다. 예, 현감 어른. 아직은 아니지만 이게 퍼지면 마을이 큰 공경에 처할지 모릅니다. 자칫 소문이라도 난다면 어르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텐데. 박현감이 얼굴을 찡그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깥으로 알려지면 우리 마을이 입게 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마을을 봉쇄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좋겠는데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하나 어찌 모든 사람을 봉쇄합니까? 잘못하면 원망만 사게 될 것이오니 차라리 원인을 찾았다 하고 몇 명을 본보기로 처리하는 게 어떠십니까? 그 말에 박현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자네 말은 희생양을 찾으라는 게 아닌가? 예, 어르신.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면 어쩔 수 없사옵니다. 백정이나 노비들 중에서 몇 사람 골라서 병이 퍼진 원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 그게 차라리 낫겠군. 며칠 뒤 마을 어귀에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장정들이 몇 명의 백정과 노비들을 끌고 나오고 있었죠. 이놈들! 더러운 몸으로 역병을 퍼뜨리다니 참으로 큰 죄다. 박현감의 고함에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끌려 나온 이들은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르신, 억울합니다. 저희는 병이 없습니다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아낙이 소리쳤습니다. 저 천한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위험하게 되었단 말이지. 어서 쫓아내시오.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백정과 노비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것들! 마을을 떠나라! 이 역병쟁이들! 내 놈들 탓에 내 자식이 병에 걸리면 책임질 테냐? 억울하게 돌을 맞으며 쓰러진 한 노비는 땅바닥에 엎드려 절규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요. 저들을 당장 내치고 구덩이에 묻어버리거라. 그러자 갑자기 백정 중에서 한 소년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사 어른, 저희는 억울합니다. 어찌 사람을 산채로 묻으려 하십니까? 역병에 걸린 자가 어찌 사람이란 말이냐. 어서 저놈부터 잡아가라. 장정들이 그 소년을 끌어내자 소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우리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소년의 울부짖음에 마을 사람들은 잠시 움찔했으나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년과 백정, 노비들이 구덩이에 던져졌고 삽질하는 장정들 사이로 구덩이에서 처절한 울부짖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돌린 채 그들의 비명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이 퍼져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마을을 스쳐갔죠.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어둡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한낮인데도 서늘한 기운이 마을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도 못 잤네. 나도 들었다네. 밤새 누가 우는 듯한 소리 들려서 무서워서 혼났어. 사람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자 박형감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이 급히 달려와 박형감에게 아뢰기를. 현감나리, 자기 오라비를 살려내라고 어린 계집아이가 마을 입구에서 울고 있사옵니다. 뭐라? 살아있는 가족이 있었던가? 당장 그 아이를 잡아오너라.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잠시 후 장정 두어 명이 어린 계집아이를 끌고 왔습니다. 아이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가족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내 오라버니는 죄를 지은 적이 없사옵니다. 죄 없는 자를 해한 죄 하늘이 천벌을 내릴 겁니다. 무엄하다. 감히 하늘 운운하며 마을을 저주하려 하다니. 이 아이 역시 병에 걸린 것이 분명하구나. 의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아이까지 해치면 정말 천벌을 받는 것은 아닐런지요. 박현감이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와서 자비로운 척하는가? 이 마을에 안전이 걸린 문제네. 이 아이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일이 생길 것이 분명하네. 박현감이 손짓하자 장정들이 아이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마을을 위해서다. 저 계집아이도 즉시 묻어버려라. 밖으로 끌려나가던 아이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천둥 소리에 섞여온 마을을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만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며 불길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느꼈죠. 이 마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름답던 마을의 꽃들도 시들어가고 막던 우물물마저 탁하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지고 모두들 초조하고 두려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김참판댁 우물에서도 핏빛 물이 나왔다던데 사실인가? 쉿, 조용히 말하시오. 마을 어른들이 들으면 큰일 나겠소. 그때 장 한 구석에서 무당이 장구를 들고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 마을은 이미 귀신이 붙었어. 살아남고 싶거든 당장 떠나시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무당이 멀어지자 사람들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이때 김진사가 나타나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들아, 귀신이라니 무슨 망발인가? 쓸데없는 헛소리로 사람들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지 말게. 어르신, 그래도 무당이 저리 말하고 떠났으니 어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무당의 헛소리를 믿을 텐가? 이제 다시는 그런 말 말게나.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마을 어귀에 묻힌 구덩이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울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어떤 이들은 꿈속에서 묻힌 아이와 백정들의 원망 어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 후 박현감 사랑채에 다시 유지들이 모였습니다. 박현감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사람들의 원성이 점점 심해지고 마을이 완전히 뒤숭숭해졌습니다요. 김진사가 한숨을 내쉬자 박현감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성이라니요? 내가 마을을 위해 얼마나 했었는데 그 천한 자들 몇 명 묻은 것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 시끄럽단 말이오? 그때 사랑채 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현감의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영감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 어젯밤 꿈에 묻힌 아이가 나타나 당신과 나를 붙잡고 가지 않겠소이까? 박현감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엄하오. 아녀자가 겁먹고 헛소리를 짓거리다니. 당장 물러나시오. 부인은 울먹이며 물러섰고 유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급히 뛰어온 머슴이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큰일 났사옵니다. 마을 밖 구덩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요. 머슴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흙이 갈라지면서 묻힌 자들의 손이 다시 땅 위로 올라왔사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김진사가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분명 하늘이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감은 입술을 꽉 깨물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누구라도 입 밖에 내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네. 당장 그 구덩이를 다시 덮으거라. 마을을 위해서라면 그깟 천한 것들 얼마든지 더 묻어버리겠소. 밤이 깊었지만 마을에는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처절한 원혼의 울부짖음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늘이 내린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박현감의 외아들이 급제하여 한양 벼슬길에 나가게 된 것이었죠. 박현감은 마을의 음산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경사가 난 이 마당에 귀신이 뭐고 홀령이 뭐란 말인가? 다들 정신을 차리고 기뻐하라. 호령의 마을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양반에서부터 아래 것들까지 모두 집으로 모였습니다. 뒤숭숭했던 마을이 잔치로 잠시나마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안방 마루에 더벅머리 아이 하나가 서 있었죠.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차갑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누가 데려온 아이인가? 종인가? 어느 집 아이인가?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해진 부인이 계집종을 시켜 아이를 쫓아내라 명했습니다. 넌 누구네 종이길래 감히 안방 마루에 올라와 있느냐? 어서 내려가지 못할까? 하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계집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못 들었느냐? 누구 댁종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아이는 입을 꾹 다문 채 움직이지 않았죠. 부인이 크게 화를 내며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저 녀석을 당장 끌어내라. 장정들이 달려와 아이를 잡아 끌었으나 아이는 뿌리 박힌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사랑채에 있던 손님들도 그 소동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박현감도 크게 분노하여 외쳤습니다. 감히 이 찬치날 무엄하게 뭐하고들 있느냐? 장정 수십 명이 달려들어 아이를 잡아 끌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몽둥이를 가져와서 혼을 내주어라.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아이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하늘을 울렸지만 아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빙긋 웃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지요. 순간 모두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이의 눈빛이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는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당신들이 살아있는 나를 묻어 죽였는데 벌써 잊으셨습니까? 설마 그때 그 아이인가?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들이 받을 벌의 날입니다. 박현감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너무 늦었소이다. 하늘이 벌써 당신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말을 마치자마자 아이는 공기 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끌어내려 했던 장정들부터 쓰러졌죠. 그들의 머리는 하나같이 깨진 것처럼 흉측하게 갈라졌습니다. 이어서 백정과 아이를 묻자고 앞장섰던 박현감과 의원의 집안 사람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마을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모두가 마을 경계를 벗어나기 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번창했던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가엔 시신들이 나뒹굴었고 집집마다 공허한 바람소리만 들렸죠. 얼마 후 지나가던 나그네 선비 하나가 마을 앞에서 이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하여 일이 되었는가? 죄악을 덮어도 하늘은 알고 있고 사람을 속여도 원호는 잠들지 않는 법. 인과응보가 이리도 분명하거늘 사람이 어찌 하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는가? 나그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마을을 떠났고 그 뒤로 마을은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